그럼 2부 순서입니다. 요양병원 대책위 각 활동 경과 및 의견 발표를 하겠습니다. 총 4분이 발표 예정이십니다. 각 발표자분들께서는 시간 관계상 5분 정도로 발언을 좀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에이즈 인권연대 나누리 플러스의 권미라입니다. 예, 권미란입니다. 저희는 수동 연세요양병원이라고 에이즈 환자들이 요양할 수 있는 유일한 요양병원에서 2011년경부터 작년 가을까지 있었던 인권 침해와 차별 상황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간병인 환자 보호자들이 이제 있었던 일들을 공개 증언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 결과 2013년도 12월 질병관리본부가 부랴부랴 실태 조사를 해서 올해 3월부터 수동 연세요양병원의 지원을 중단하고 위탁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동 연세요양병원에서 발생했던 2011년부터 발생했던 인권 침해와 각종 차별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은 고사하고 그 이후의 문제가 사실은 저희 앞에 너무 시급하게 닥쳐져 있어서 인권 침해 사건은 사실 지금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 환자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병원이었던 수동 연세요양병원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정을 하고 위탁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병원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작년 10월, 11월 진정을 했었는데 올해 4월 말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질병관리본부가 수도 연세요양병원과 위탁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에도 올해 초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었는데 역시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저희는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에서도 질병관리부가 한 행위,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은 굳이 해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다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해놓은 게 있는데 전국에 1280여 개 요양병원이 있다고 하지요. 그 중에서 저희가 23개 공공요양병원, 시도립, 시군구립 요양병원에 에이즈 환자 입원 상담을 했었고 5개 민간 요양병원에도 또 입원 상담을 했습니다. 100%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시 진정을 해놓고 그 결과를 조사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에이즈 환자들은 어떤 처지에 있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에이즈 환자와 보호자의 증언을 들으셨으면 훨씬 더 이제 이해나 공감이 빠르실 텐데 우선 제가 간략하게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된 피해 환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동 연세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파악조차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어쨌든 현재 수동 연세요양병원에는 여전히 24명의 에이즈 환자가 입원해 계십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도 잘 계셨던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가 올해 3월부터 지원을 끊고 위탁 계약을 해지하자 수동 연세요양병원에서는 에이즈 환자와 가족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국가 지원이 끊겼으니까 간병비나 진료비를 더 내든지 아니면 병원을 나가라고 퇴원 종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 간병비 지원을 더 환자가 다른 곳으로 빨리 옮겨가실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쫓겨나지 않도록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읍소를 해도 말을 듣지 않다가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어쩔 수 없이 긴급 구제 신청을 하게 되고 이틀 후에 질병관리본부는 그러면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동안은 간병비 지원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수동 연세요양병원에 쫓겨나지 않은 상태로 근근히 계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그래도 조치를 했다고 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수동 연세요양병원에 계신 환자 중에서 와상 환자들, 특히 더 위중하신 환자들 16분이 질병관리본부의 조치로 인해서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경찰병원에 전원 조치되셨습니다. 근데 이 환자들은 또 잘 계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경찰병원은 급성기 병상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오래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보호자들은 하루하루가 살아오는 판을 걷는 것처럼 그 병원의 눈치를 보고 계십니다.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퇴원하라 이런 소리는 안 하지만 언제 퇴원을 하라고 할까 전전긍긍해 계시고 한 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병원에 환자를 보러 가도 거기 감염내과 의사랑 마주칠까봐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닌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사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 병원의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요. 그리고 병원에서 혹시 전화벨이라도 울리면 환자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데 혹시 나가라고 하지는 않을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 하시고요. 이렇게 질병관리본부가 전원시킨 환자에 대해서도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동연세요양병원에 계신 24명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전원 조치한 16명 외에도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퇴원한 환자들이 저희가 추정한 바로는 한 25명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들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는 건강 상태가 좋아져서 퇴원했거나 아니면 환자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서 퇴원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걸 다 온전히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는 환자만 하더라도 2월 초에 그 강제 퇴원을 당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치매가 있는 환자로 약간의 폭력성을 이유로 해서 수동연세요양병원이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모시고 가라고 한 환자이고 이분이 그 가족분들이 대구에 계셔서 대구에 있는 온 병원을 다 뒤지고 지자체도 연락해서 요양병원을 찾아줄 수 없겠냐라고 하소연하고 알아봐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환자 가족은 전남에 있는 집은 대구인데 전남에 있는 요양원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지금 거기 가 계신 상태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월 말에 그 수동연세요양병원이 국가 지원이 끊겼으니까 퇴원을 하든지 아니면 돈을 더 내라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위협감을 느끼신 환자분들 그리고 불안하신 환자 가족분들이 계셔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병원을 나오신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영상에 있었던 부분인데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있으면서 찍힌 환자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고 병원에서 환자 감시를 했는데요. 잘 안 따르거나 그다음에 강제 예배를 시켰는데 잘 안 따르거나 그런 환자들은 사실 찍혔던 환자입니다. 그런 환자들한테 이제 퇴원하라고 해서 퇴원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퇴원하신 이 25명의 환자분들, 그러니까 추정치입니다만은 이분들도 잘 계신지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 환자들은 방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UNAIDS로부터 저희가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UNAIDS는 유엔 산하기구로 에이즈에 관한 국제기구입니다. 저희가 UNAIDS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권과 법 지원 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왔는데 지금 케어를 받을 곳이 없는 에이즈 환자들에 대해서 더 알려달라라는 연락을 질병관리본부에 했던 모양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결핵관리과장 고운영 과장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케어할 곳이 없는 에이즈 환자들은 세 곳의 병원에서 안전하게 머물고 있으며 정부는 비용을 지원해서 환자의 치료와 케어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 세 병원은 아마도 수동연세요양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경찰병원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그 메일을 받아보고 정말 억장이 무너졌던 부분이 세이플리라는 그 표현이었어요. 환자들이 세 곳의 병원에서 세이플리하게 지내고 계신다라는 그 말, 질병관리본부가 바라보는 인식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환자들은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에이즈 환자들이 갈 수 있는 요양병원은 정말 없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계획에도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수차례 물어봐도 이 환자들, 국립의료원에 있는 환자들, 국립경찰병원에 있는 환자들, 수동병원에 있는 환자들, 그리고 이미 퇴원하셨는데 잘 가셨는지 모를 이 환자들, 그리고 수동병원에 있지 않았던 새로 발생하는 요양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차례 물었을 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있는 중증 환자는 지금 했던 것처럼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경찰병원에 모시고 경증 환자는 꽃동네에 있는 병원에 모실 것이다. 그리고 썽썽한 환자는 꽃동네에 있는 쉼터에 보낼 것이다라고 합니다. 어디에도 요양병원이란 말이 없습니다. 저희는 꽃동네 정말 가기 싫은데 꽃동네에 있는 병원도 요양병원이라 그냥 일반 병원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 요양병원을 찾는 환자 가족분들이 질병관리본부에 문의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7개 시도에 있는 에이즈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봐라. 시도에서 연결시켜 줄 거다. 물론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 16개 시도,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에이즈 환자를 연계시켜 줄 요양병원이 있느냐, 연계시켜 줄 수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대답은 다 같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그런 상황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공공요양병원, 시도립이나 시군구로 요양병원에 연계시켜 주시면 안 되냐, 알아봐 주시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민간 위탁 운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못한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공요양병원에 또 직접 전화를 드려봤죠. 입원 상담을 해봤죠. 환자를 대신해서 모두 다 거절하셨고요. 그 거절 사유는 에이즈 환자라서 안 된다. 그리고 격리병실이 없어서 안 된다. 노인 환자들과 공동 간병 내지는 공동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안 된다. 전염성 질환자를 입원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법이 있다라는 그 이유가 주된 이유였고요. 그 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송현준 교수님도 발제에 하시겠지만 의료법 시행규칙에 그런 그 규정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엔 전염성 질환자는 입원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2011년도 이미 유권 해석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에이즈는 호흡기나 그 식사 등 공동생활을 통해서는 타인에게 전파시킬 그 염려가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고 해석할 수 없다고 이미 유권 해석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즈 환자들은 시도에서도 어쩔 수가 없고 질병관리본부도 아무 계획이 없고 그다음에 공공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에이즈 환자 민간 요양병원과 마찬가지 이유로 에이즈 환자들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환자 가족 한 분과 통화를 하고 왔는데요. 이분은 60대의 그 와상 환자이시고 콧줄, 소변줄 다 달고 계시고 그 와상인 상태이시죠. 이분이 6월 초에 질병관리본부에 문의를 해서 요양병원 갈 데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질병관리본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서 가시라고. 그래도 어려우면 경기도에, 그분이 거주하시는 곳이 경기도인데 경기도에 문의를 하라고. 그래서 경기도에 문의를 하셨죠. 경기도에서는 보건소에 연락을 하라고 해서 보건소에 연락을 했죠. 보건소에서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버티다가 이분이 집에서 케어를 하다 보니까 소변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결국 또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고 최근에 퇴원하셨어요. 그래서 또다시 연락이 오신 거죠. 요양병원 정말 갈 데가 없느냐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책으로 요구 드리는 바는 일단은 수동연세요양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은 빨리 대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피해 현장입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은 그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이미 에이즈 환자들이 있을 만한 곳이 못 된다. 에이즈 환자들이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못 된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대피를 시켜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면 국립의료원과 국립경찰병원에 전원시킨 것처럼 그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어떤 재량과 그 자원을 모두 다 활용해서라도 이 에이즈 환자들 빨리 대피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립요양병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지금 수동연세요양병원에 계신 분, 그리고 밖에 강제 퇴원하셨던, 자의 퇴원하셨던, 퇴원하신 분, 그리고 새로 요양병원을 찾고 계신 분, 그리고 급성기 병상인 국립의료원과 국립경찰병원에 전원되신 분, 이 모두에게 요양병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반드시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저희가 국립요양병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 에이즈 환자들은 전국에 있는 1,300여 개의 요양병원으로부터 에이즈 환자 전체가 다 배제를 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복지부 장관이 위탁했던 병원으로부터 인권침해, 구타, 폭언, 성폭력, 감시, 응징, 갖은 사건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령 민간 요양병원에서 받아준다 하더라도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의 책임과 관리 감독이 엄격하게 요구돼야 된다고 보고 국립요양병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 외에도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든지 만성전염성 환자, 그리고 홈리스,
요양병원으로부터 배제되는 환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국립요양병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그 홈리스 행동의 이동형 활동가십니다. 그 이번에 있었던 강화 요양병원 관련해가지고 활동해주신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홈리스 행동에서 활동하는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증언하셨던 박재경 님이 그 인천 베스트병원에 계셨었는데, 바짝 긴장하셔가지고, 원래 말씀 되게 잘 하시는데, 많은 걸 빼먹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보충하면, 처음에 이제 서울역에서 전에 노숙하다 알게 된 친구를 따라서 가게 됐는데, 간 시간에 의사도 안 보고 바로 이제 사무국장이 바로 폐쇄병동에 넣은 상황이고, 처음에는 일주일만 있으면 개방으로 내려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제 보름째 계속, 폐쇄에 넣어놨었고, 그런데 다만 이제 외출을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도망 나온 거거든요. 그 베스트병원이 강화도 끝자락에 있어서 터미널까지 걸어오는데 이제 6시간이 걸린 거고, 거기서 이제 무임승차로 해가지고 사정사정해서 간신히 서울역으로 오게 된 그런 케이스셨는데, 원래 이제 저도 그렇지만 박재영 님도 술을 좋아하시긴 하는데 알코올릭은 아니거든요. 근데 향정성 의약품을 계속 주니까 입에다 한참 넣고 있다가 이제 간호사 나가면 쓰레기통에 뱉고 이런 식으로 살아오셨는데, 오기 전에 아까 12시쯤에 또 베스트병원에서 엊그제 나오신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평소에 간질이 있었는데 몇 달에 한 번씩 발작할 이럴 정도신데 굉장히 건강하셨죠. 그거 말고는. 그런데 거의 말을 못 하세요. 침만 계속 흘리고 있고, 그래서 주머니를 보니까 베스트병원에서 준 정말 이게 굉장히 한 봉 안에 굉장히 많은 약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먹지 말아보고 나중에 또 보자. 그래서 이제 토론이 끝나고 가서 뵐 예정인데, 이 베스트병원이란 곳은 치료를 안 해주는 건 원래 그 사람들 목적이 여관 목적으로 운영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건강이 훨씬 더 망가져서 나온다는 거죠. 공통적인 거는. 이들 병원은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에 와서 이제 픽업해서 노숙인들을 데려가는 건데, 알코올릭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주워 담다시피 해서 가요. 그냥 그들 얘기로 그냥 주웠다고 그래요, 환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데려가고, 안 아픈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술을 먹이죠.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 소주 5병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알코올릭으로 등록이 되는 거고, 의사가 우울증을 합시다 그러면 우울증을 해서 이제 등록이 되는 그런 방식인 건데요. 구체적인 사례 조금 하고 대책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 문건을 엊그제만 해도, 그러니까 거리홈리스를 대상으로 서울에서 픽업하는 병원이 18개였는데 이틀 만에 21개로 파악한 숫자가 늘었어요. 근데 지금 이들 병원은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픽업 행위를 하는 관리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전화해서 환자들한테 전화해서 데리고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이제 서울역 대신에 부산역으로 장소를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역으로 치면 춘천부터 마창 지역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만 해도 그게 1년 2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 병원이 405명의 노숙인이 입원해 있었고요. 2013년 딱 7개월 동안 이 노숙인들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1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단순 계산해서 20개 병원 하면 한 300억 되는 거고, 인원으로 치면 얼마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했던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 노숙인 비율이 한 90% 된다. 이들 병원 한 20개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과연 그러면 이게 노숙인 복지가 갖고 있는 커버리지보다 과연 클까 작을까? 저는 그것까지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입원 현상이 있다가 아니라 아예 노숙인 복지를 대체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좀 드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고 하면, 역시나 노숙인 복지가 가깝기보다는 요양병원들이 가까웠다. 복지는 손을 내밀고 있지 않았지만 픽업자들은 늘 마술을 뻗치고 있었다는 거죠, 홈리스들에게. 그럼 복지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 간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픽업 행위들이 가능했던 것이고, 이들 병원에서의 생활은
일단 담배를 줍니다. 그리고 커피도 주고요. 술 먹는 거 허용합니다. 단지 이제 병원 내에서 못 먹고 한 5분 걸어가면 창우 슈퍼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병원, 직원, 보호사, 환자 같이 어울려서 마시고요. 뭐 오늘은 내가 쐈으니 내일은 보호사님이 쏘세요 이거고요. 아까 증언하신 선생님은 요양보호사지만 거기 있는 보호사는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그냥 보호사입니다. 자격증 없죠. 과거 노숙하다 등치 좋으면 보호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체억제제 사용, 뭐 RT 이런 것도 의사 지시 따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사무국장이 영등포 깡패 출신인데요. 그 사람이 원장보다 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원장은 바지 사장이거든요. 사실 인천의 H병원장이 거기 실제 주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월급 받는 입장에서 사무국장이 사실 권력이 더 센데 그냥 뭐 RT에 하면 RT 들어가는 게 강박 들어가는 건데 뭐 여성 환자 이런 거 가릴 것도 없어요. 이제 남자 환자가 배 위에 올라타서 뺨 때리고 묶고 코끼리 주사 놓고 뭐 이런 거죠. 뭐 저는 안 맞아봤습니다만 그 전직 원무과장도 노숙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코끼리 주사를 맞아봤는데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모 씨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돌아가셨는데 이 병원의 특징은 뭐 환자를 직원으로 중갑시킨다는 거예요. 환자로 등록해서 한 150에서 200 정도 되는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또 이제 직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강모 씨 여성인데 할머니신데 아니죠. 60대 중반이면 아줌마 했던 60대 중반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 식당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뭐 병원 측으로는 절대 손해가 없는 남는 장사인 건데 코끼리 주사를 3방을 맞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술을 드시면서 이제 부엌에서 일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사망 공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사가 사체검안 진단하기 전에 그냥 사무국장이 장례식장으로 빼버렸죠. 그리고 시신을 다 방치시켜놔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이제 강화군청으로 인천시로 시신 처리해달라 이렇게 민원을 내고 그랬던 거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는데도 들어온 다음날 바로 돌아가셨는데도 장사법에 따른 시신 공고도 지금까지 하지 않고 그냥 무연고 처리해버린 거예요. 가족 안 찾아요. 이분은 가족이 가출 신고까지 낸 분인데 그냥 병원에서 무연고 처리를 하면 군청도 믿어버리는 거죠. 지역보건소도 이런 것들 관리 감독하러 나왔지만 그냥 와서 커피 마시고 가거나 자료를 주지 않아서 조사를 못했다라고 간 거예요. 그럼 보면 지역사회에 참 이 음탕한 네트워크가 굉장히 공고한 게 군청, 뭐 보건소, 병원 이런 것들이 다 한 통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군청이 왜 장사법이 규정한 무연고 시신 공고를 왜 안 하느냐. 그걸 몰라서 안 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것도 2명에 대해서나. 그래서 직무유기로 고소당하고 뭐 혐의를 받아서 기소되고 뭐 보건소도 기소되고 다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복지부가 조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거죠. 일단 뭐 지금은 이제 대책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안 해결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번 홈리스에 대한 후속 대책을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가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묻는 거. 근데 그냥 가면 안 되고 이를테면 일자리 지원 100개, 주거 지원 100개 이거를 갖고 가서 A, B, C 중에 선택을 하세요라고 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믿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홈리스 복지의 허약함에 대한 실망치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 병원 문 닫으면 나는 갈 곳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그 병원 가면 저희한테 엄청 욕하시거든요. 니네들 때문에 쫓겨나게 생겼다라고. 그래서 구체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바로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제서야 이제 나가겠다라고 다음 주 중에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과연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갖고 갈지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요양병원 전반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 2가지는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생각인데요. 어쨌든 의료법에 보면 치매 환자를 제외하고 정신질환자는 요양병원에 못 가게 되어 있는데 또 한 축으로 정신병원을 또 요양병원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자와 노인성 질환자가 같이 있는 게 뭔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일종의 혼합수용 형태라서 어떤 치료적 징후도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정신병원을 요양병원으로 겸직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혼합수용이 가능한 것이고 사실 뭐 소위 얘기하는 가라 환자 너무 쉽죠.
뭐 다리 부러지고 이런 거 아니고 가서 나는 알코올릭, 너는 뭐 우울증, 정신분열병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기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항은 좀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문외한이지만 그런 생각이 좀 경험적으로 들고요. 또 하나는 시설 인력 기준이 너무, 뭐 인력 기준 같은 경우도 일반 병원보다 한 2배 이상 느슨하고, 앰뷸런스라든지 엑스레이실 뭐 이런 거 없어도 되고, 오히려 요양시설보다 더 이제 기준이 느슨한 이런 것들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무자격 보호사들을 사실 이렇게 투입해도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좀 강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뭐 본질적으로 홈리스 복지 강화하자. 그러니까 복지가 버린 빈곤을 요양병원이 접수하는 건데 버리지 마라. 이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지켜줘서 감사하고요. 그럼 세 번째로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노동탄압 문제에 대해서 배형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 본부의 배형환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배형찬이고요. 여기 그 자료집에 좀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저 의료연대 충북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형찬이라고 합니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은 지난 2011년에 한번 이 부당 해고와 이제 임금 체불 문제로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운영을 하고 있었던 효성병원이 그 위탁이 해지가 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CNC 병원이라는 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병원은 아까 우리 권옥재 부대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청주시에서 직접 세금으로 건립된 병원입니다. 세금 157억 원이 들여졌고 이 병원을 이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업체에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설립한 요양병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민간 위탁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됐던 것이 작년 10월 달에 원래는 이제 저희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소속의 개별조합원분들이 몇 분 계시긴 했었는데 이게 사업장 이제 분해노조로 설립이 된 건 작년 10월 달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오셨던 건 이제 간병사분들, 간호조무사분들, 간호사분들, 뭐 영양사, 사회복지사, 뭐 다양한 직종분들이 이제 총 한 90여 명분들이 이제 가입을 하셔서 이제 노조 설립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결의를 모으셨는데 당시 내용은 이제 행정부정이라든가 그리고 뭐 총무과장, 뭐 간호과장 이제 소위 이제 중간관리자들 그리고 이제 병원장의 이제 친인척이 또 거기에 우선 이상한 직책으로 와 있었어요. 이제 정확한 직책도 없이 사실상 우리 영양실 노동자들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막 지시를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서 불만을 느끼시고 이제 조합 결성을 하시겠다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 내역을 가져오시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처음에는 못 가져오셨어요. 왜 못 가져왔냐? 총무과나 행정부에 얘기를 하니까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 내용은 병원의 노무사의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저희가 입수한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에 노동법상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청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임금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타인의 임금을 알려고 하지 않겠다. 이런 서약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백한 이제 노예계약성 내용이었던 거죠. 노무관리 체제가 상당히 했었던 게 이제 뻔히 보여도 이제 보이는 상황이었었던 거고, 그래서 노동조합이 이제 결성이 되고, 이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교섭을 요구하고 이제 단체 교섭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단체 교섭을 진행하는 날만 되면, 뭐 이제 사측에서 뭐 중간 관리자라든지, 뭐 여러 중간 관리자들이 이제 직접 뭐 지시를 내린 비조합원들이라든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섭날 이제 계속해서 방해 공작들이 이루어졌었고요. 뭐 실제로 뭐 1월 1일 날은 이제 새해 첫날에 뭐 부당 해고를 당하시기도 했고, 이제 용역 경비들이 이제 대량으로 투입되기도 했고, 뭐 여성 사업장이고 저희가 당시 6명 중에 3명을 제외하고는 다 여성분들이었어요, 이제. 그리고 병원이기 때문에 다들 노인분들이 계시는 곳인데, 이제 용역 경비들이 투입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교섭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너무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파업까지 진짜 생각을 하시고 파업을 결의를 하시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발휘하셔서 이제 파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3월 13일에 이제 몇 가지 합의 문구를 정리를 하고 이제 조정을 연장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조정 연장 기간 동안에 이제 병원장이 간병사의 근무 형태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를 해요. 현재 간병사 근무 형태가 24시간 격일 근무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근로기준법에도 위반이 되고 임금체불의 소지가 큰 부분인데, 어쨌든 이 임금체불 소지는 이제 노동조합에서 실제로는 이거를 이제 교섭 기간 동안에 사실은 손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따가 문제점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풀릴 수 있는 것이 없이는 노사 간의 합의가 도출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근무 형태 문제는. 왜냐하면 간병 근무제의 근무의 특성상 24시간 환자와 간병사가 밀착해야만 하는 구조이고,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 노동법상에 주 40시간 근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난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제기하진 않았는데, 이제 임금체불의 부담을 느끼고 이게 나중에 본인의 목줄이 잡힐 수 있다라고 판단한 병원장이 이 부분을 제기를 하면서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금 현재 이제 138일차까지 이제 투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파업 기간에 용역 깡패들도 들어왔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동조합을 탄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당 해고라든지 징계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노조 파괴 전문가까지 들여와요. 유성기업 사태에서 문제가 됐었던 이제 창조 컨설팅과 연계된 이런 사람들까지 다 들어오면서 여기 노조를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들이 벌어지는데, 간단하게 문제점을 이제 2가지 정도로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워낙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핵심 문제는 저는 2가지라고 봅니다. 일단은 이제 공공병원을 민간 위탁한 문제가 하나 있고, 2번째로 이제 핵심 쟁점 사항이었던 이제 간병사 근무 형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공병원 민간 위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민간 위탁이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어쨌든 직접적인 운영에 대해서 막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고, 이제 병원 체제가 이제 합법적으로 실제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의회나 이런 데의 질타를 피하기 위해서 사실상 민간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는 시에서 민간 위탁을 주고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건물 자체가 157억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간 위탁으로 운영의 정권을 줬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고, 저희가 노사 문제와 관련돼서도 시를 여러 번 찾아가서 우리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요양병원 돌봄 노동 문제가 제도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큰 문제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4시간 간병사가 환자와 밀착해 있어야만 하는 노동입니다. 돌봄 노동은. 아까 장성 요양병원 이야기에서도 들으셨겠듯이 사실은 화재가 나도 방에 한 명의 담당자가 문만 열어도 피해가 이제 최소화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희 이제 청주시 노인 전문병원은 어쨌든 24시간 격일 근무를 통해서 한 병의 간병사가 한 병실을 보고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병원장이 무리하게 3교대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한 명의 간병사가 3개 이상의 2-3개의 병실을 돌봐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 파업 기간에서도 인력이 부족해지니까 여기서 아까 장성요양병원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수면제라든가 수면 유도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약을 하고 과도하게 투약을 하고 몸을 묶고 이런 정황들이 그때서야 발견이 됐거든요. 인력이 충분하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력을 충분히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현 인원의 이제
청주시 병원의 경우는 두세 배의 인력 증원이 필요로 한데 이런 부담을 병원에서는 절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보호자들의 이제 수가 부담도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들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고 직무 분석을 하고 이런 것이 되지 않는 이상 노사관계에서도 풀려질 수가 없고 결국은 돌봄 노동의 인력 문제가 환자 안전의 문제로도 이어지게 되는 이런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것을 정확한 직무 분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양병원 돌봄 노동 인력 기준을 제도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발제 마지막으로 건강세상 네트워크의 김정수 활동가분께서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 대응 및 요양병원 개선 대책회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세상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김정수입니다. 저는 앞에 나왔던 말씀들이 사실 요양병원의 다양한 문제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성 화재 사건이 나고 유가족들을 만났는데 유가족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내가 그 병원을 보내지 않았으면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 내가 불효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사실 이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신 분들이 욕을 먹는 참 안타까운 일인 건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이런 요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는 게 굉장히 불효로 느껴지는 사회인데 저는 사실 이 요양병원의 문제의 다양한 문제들의 내면에는 우리 사회가 돌봄이라는 영역을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좀 확대를 해야 된다는 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장수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돼야 되는 거지 더 이상 불행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나 요구들 때문에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실제로 환자들이 안심하고 갈 수 없는 병원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 인증원 이게 복지부가 주관하는 위탁을 주는 사업인가인데 사실 민간에서 이제 이런 인증 형태를 가지고 있다거나 신평원에서 하는 적성성 평가도 굉장히 이제 형식적인 시설 기준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의료의 서비스를 좀 높이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똑바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것 같고 실제로 최근에 장성 요양병원에서도 아시다시피 간호조무사분이 혼자 밤새 근무를 하시다가 이 되게 짧은 순간에 이제 돌아가시는 이제 사망 사건이 많이 났는데 이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의료인으로 규정된 의료인들을 더 많이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복지부에서는 간호사를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로 대체해야 된다라는 유권 해석을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전혀 정부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월요일 날 첫 번째 현장 검증이 있었습니다. 장성에서 현장 검증이 있었는데 지금 자신들은 스프링클러가 법적 의무도 아니었고 방화도 내가 낸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오히려 유가족들을 협박하고 그다음에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사장님 힘내세요. 당연히 무죄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유가족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저는 최소한 요양병원이 의료법에서 기준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규제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요양병원이 노인복지법이나 사회복지법, 정신보건법 정도 수준만 됐더라도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여전히 2달이 넘었는데 아무런 제재 조치 없이 이렇게 병원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이번 사건은 세월호 때문에 많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실제로 세월호 참사하고 판박이입니다. 정부가 굉장히 규제를 완화해주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와 이 경찰서에 굉장히 무능한 관리 감독을 못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재난 기능이 전혀 완전 마비돼 있었던 이런 문제라는 거죠. 실제로 이 요양병원은 환자들이 가는 곳이고 환자들의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인간의 생명이나 안전 따위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이제
요양병원의 형태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대책위에서는 여러 가지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장성 요양병원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된다. 저희가 지금 장성 군수나 전남도지사를 계속 만나고 있는데도 자신들은 행정적으로 별 책임이 없다라고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21명이나 죽은 이런 그 요양병원에서 자신들이 할 일이 없다라고 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참 그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뿐만이 아니라 이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좀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좀 요구들을 해야 되냐. 실제적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정말 실제적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건 좀 그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요양병원의 평가들도 실제로 그 제대로 된 진짜 환자들이 안전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 병원인 거냐를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쭉 말씀하셨다시피 요양병원의 불법 행위가 엄청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환자 유인할선 문제, 의료 인력 문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근절을 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전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십니다. 그 간단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원식입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 갔다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 한 말씀 드리고 바로 나가야 될 수밖에 없어서 그것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장성요양병원 참사, 이건 뭐 세월호하고 똑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고 있는 안전시설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가가 제 의무를 하지 못해서 벌어진 그런 참사이기 때문에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세월호 이후의 세상, 이것은 장성요양병원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세상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현실은 너무나 정말 참혹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그리고 일자리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커다랗게 보면 서비스업 중에서도 공공 서비스 쪽에 일자리가 너무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1차, 2차 산업은 OECD 우리나라 정도하고 비슷하고 3차 산업 전체도 비슷한데 공공 서비스가 거기에 일자리가 한 90만 개에서 200만 개 정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상황이고 이런 데다가 국가가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은 제대로 쓰지 않고 건설업체 먹여 살리는 일에나 쓰고 이러면서 그 많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결국 자영업에 과대한 경쟁을 낳고 거기서 몰락한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가는 여기에 핵심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공공의료 체계가 제대로 안 된 건데 OECD가 75.1%가 공공의료 체계로 된다면 우리나라는 8.4%에 지나지 않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도 작년 최고위원 출마하고 을지로위원회 만드는 과정 중에 가장 하나가 진주의료원 사태였었는데 결국 우리 역량이 부족해서 막아내지 못했고 아직도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도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 청주시 노양전문병원 오늘 사례 발표를 하는 일산 수 요양원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근로조건 문제도 역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오늘 피해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잘 저희들이 듣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해나갈 일입니다만 우리 사회 을들의 문제를 개선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저희 을지로위원회도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한 문제로 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늦게 와서 일찍 나갑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럽니다만 아주 중요한 과제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와 함께 개선해 가는데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의원님 말씀도 들었으니 그럼 3부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3부는 지금 2부까지 계속 그 각 대책위별로 해가지고 그 현재 상황과 그다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3부는 이런 그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지대 의료경영학과 송현정 교수님의 발제 한번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상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송현종입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자리가 요양병원 피해자 증언 대회였는데 피해자가 환자 가족, 또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까지 피해자가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가해자는 누구냐? 뭐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 하면서 사실은 이 증언 대회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요양병원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어떤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요. 일단 요양병원이 뭐냐라는 부분에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요양병상을 설치한 병원입니다. 이 장기 입원이라는 게 결국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 입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노인부터 시작해서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염성 질환자는 입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에이즈 환자의 경우에는 요건 해석이 내려져 있는 만큼 또 그런 환자들도 장기 입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장기 입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이라는 수요는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 사실인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정신병원, 그 다음에 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의료재활시설 이런 병원까지 모두 다 요양병원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원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부분도 합치된 정의를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력과 시설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제 문제가 되어 왔고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에 대한 부분은 한 절반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간호사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이제 느슨한 기준으로 되어 있고 특히 간호사의 경우에는 간호사 정원의 범위의 3분의 2 범위에서 간호조무사를 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나이트, 보통 간호인력은 데이 2분의 나이트 3교대를 하게 되는데 밤의 경우에는 간호사가 거의 없는 병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양시설에 비해서도 사실 인력 기준이 좀 어느 정도 직종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상으로 보면 요양병원은 요양병상, 그러니까 병상하고 의무기록실만 있으면 오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 같은 경우에 임상검사실, 방사선잔치 이런 어떤 의료 행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을 두도록 돼 있지만 요양병원 그런 기준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입원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그게 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2013년 10월 4일에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에 따라서 뭐 안전손잡이를 두어야 된다, 욕실은 어떻게 돼야 된다, 승강기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기준은 있지만 그걸 어떻게, 얼마만큼, 어디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 요양 시설하고 비교를 해봐도 시설 기준에 좀, 열악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인 요양 시설도 사실은 구체적이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어떠한 걸 갖추어야 된다라는 정도의 어떤 명시는 되어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건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인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지금 우리나라의 다른 병원들은 대부분 다 이제 행위별 수가제로 국가가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건강보험에서 돈을 지불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건강보험이라는 건 여러분들 모두 다 보험료를, 물론 뭐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우리 국민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우리가 그 리스크, 위험을 다 같이 떠안고 있는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이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실제로 요양병원은 돈을 어떻게 주고 있냐? 일당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한 사람에 하루에 얼마를 주어야 된다라는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증언대회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뭐 이것도 해준 게 없다, 저것도 해준 게 없다, 뭐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다, 약이란 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행위별 수가로 또 별도로 주고 있고, 의사나 간호 인력을 좀 많이 두고 있으면 돈을 더 주겠다라는 정책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의사하고 간호 인력에 대한 어떤 가산과 감산에 대한 부분, 뭐 기준을 못 지키고 있으면 감산도 합니다. 요양병원의 쟁점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와 공급으로 간단하게 이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요양병원에 가장 많이 입원하시는 분들이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부분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노인분들은 대부분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 질병을 동시에 이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능 상태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뭐 일상생활을 하기에 좀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이 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적인 요구 플러스 수발이나 복지 이런 어떤 다양한 서비스의 요구도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노후를 이제 지역사회에서 보내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서비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사회구조가 계속 변화함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돌봄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돌봄노동을 가정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사실 지금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돌봄노동을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져야 하냐라는 문제에 대한 논란들,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된 수요를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한테 의료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급성기병원부터 요양시설까지 굉장히 다양하지만 문제는 기관의 연계, 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다 보니 수요 자체도 굉장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수요는 지금 사실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인원 수를 보시면 2008년에 한 20만 명 정도에서 지금 2010년에 30만 명 정도의 이제 환자들이 요양병원을 지금 현재 이제 이용하고 계시고, 입원 일수도 130일 정도에서 거의 막 160일 정도로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요는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이다라는 부분. 그런데 이 수요라는 게 아까 혼재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장기 입원이 필요한 분들은 결국은 병원에 대한 부분, 요양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지금 가지고 있다 보니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의 상병, 치매나 뇌졸중들이 장기요양보험의 인정자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발라낸다는 건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수요에서의 쟁점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른 연구를 한번 인용을 해봤는데, 요양병원에도 결국은 문제행동군이나 인지장애 어떤 치매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요양시설에도 다시 말하면 의료적인 필요도가 높은 분들이 많다. 결국 이렇게 좀 혼재되어 있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기요양의 등급을 받고도 노인요양병원에 이렇게 입원하시는 분들이 8만 6천 명 정도가 이제 되시는 것을 보실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수요에 대한 혼재 부분, 다시 말하면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사람들이 의료적인 치료 플러스 어떤 요양, 이런 두 가지의 요구를 지금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공급에 대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양병원 사실은 아까 그 남윤인순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거의 1,300개가 넘는 요양병원이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오픈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노인의료 체계 또는 우리나라 전체 의료 체계에서 어떤 위치,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몇몇 증언에서 보인 것처럼
그분들이 환자인가 의심스러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분들도 지금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회적 입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어떤 급성기에서 아급성기, 장기요양, 지여사회 서비스로 이런 어떤 선순환적인 구조 안에서의 어떤 요양병원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청구기관 수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인데, 재활치료하고 내과 치료를 굉장히 중심으로 잘하고 있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아급성기의 기능을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병원들도 물론 다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하는 병원인지 잘 모르겠다. 다시 말하면 기능을 분할시킬 수 없는, 그러니까 요양의 성격이 좀 더 강한 병원이라기보다는 의료기관이라기보다는 어떤 환자를 요양 시켜주고 있는 것 같은 것으로 의심되는, 왜냐하면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병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의 1,300개, 1,400개 정도의 굉장히 많은 요양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 요양병원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말씀은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급에 있어서는 사실 그럼 요양병원의 질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뭐 인권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질을 논하기 훨씬 이전의 논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권에 대한 데이터를 거의 지금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드러낸 것들이 좀 없어서 질에 대한 문제로 잠깐 이제 넘어가면, 실제로 의료법의 시행규칙의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병원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의사수, 아까 40명당 1명인데 이것도 못 지키는 병원이 2012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거의 10% 정도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간호 인력 기준도 못 맞춘 병원이 한 26% 정도. 또 간호 인력 안에서 3분의 2 범위에서는 간호조무사, 3분의 1은 간호사를 채용해야 되는 것도 못 지킨 병원이 한 22%. 이렇게 의료법의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인력 기준조차를 충족시키지 못한 병원들도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인력을 많이 두고 있으면 숟갈을 더 얹어주는 이제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인력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봤더니 간호조무사 숫자만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걸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질을 위해서 적정성 평가도 하고 있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 다음에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서 인증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서 하는 인증은 모든 요양병원이 다 받아야 되는 의무조항입니다. 다른 병원의 경우에는 의무조항이 없는데 여기에 요양병원에만 지금 의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환자 안전에 대한 부분, 우리 이제 여기 안전보장 활동에 보시면 환경안전에서 화재 안전관리 활동,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증을 위한 조사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디다가 도대체 사용하느냐? 인증 기준에 203개 항목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항목들을 조사를 하는데 인증을 못 받았다고 해서 퇴출되는 기전은 지금 현재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적정성 평가의 경우에는 하위 20%에 해당이 되면 숟가락을 깎는 이제 그런 형태를 취하면서 정책을 쓰고 있기는 합니다. 개선 방안이 아니고 개선 방향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냐. 이제 첫 번째는 요양병원이 진짜 뭘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기능에 대한 정립, 역할에 대한 부분의 논의를 실제로 좀 더 폭넓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이나 치료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한 기반 좀 확충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노인의 경우에 보면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거주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필요합니다. 주거에서
관련해서부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좀 논의가 돼야 되고 단기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곧 이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20%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세대가 우리 앞에 이제 도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좀 서둘러서 논의가 돼야 된다. 그다음 민간하고 공공의 협력 체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 이제 민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다른 의료기관의 다른 종별도 다 마찬가지로 민간이 많습니다. 근데 유독 요양병원에서 왜 이렇게 민간과 공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공공기관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한 협력체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서비스 공급의 어떤 질향상 부분에 대한 것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요양병원 관리하고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양병원을 누가 이용하냐에 대한 어떤 수요자 를 고려해서 시설이나 인력 기준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지금 계속 정부에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는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 입원이나 전원 아까처럼 무슨 서울역에다가 차 대놓고 유인할 써나는 이런 것이 지금 적합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입원이나 통제에 대한 전원에 대한 통제 기전에 대한 마련 또 타 기관하고의 연계 체계에 대한 구축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그래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충분히 잘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준비된 순서는 모두 끝났습니다. 저희 지금 4개의 대책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는 각각의 대책위에서 진행했던 것들을 이렇게 시민사회단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듣다 보니 일정 부분 공통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였고 그 요양병원 문제에서 공통이 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보자는 의미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보람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에게만 질문을 듣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예. 네, 그 공공운수노조에서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그 조합원분들과 함께 왔습니다. 질문은 먼저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로 저희도 참 마찬가지 그런 심정으로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저희 병원도 좀 마찬가지로 안전관리 기준이 미흡하다. 특히 인력 부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그것 때문에 노동조합이 파업도 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들을 지역사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6월 달에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요양병원을 일제히 단속하겠다.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나름대로 파격적인 그런 대응 방안을 냈습니다. 근데 용두삼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에서 그 대책이 나오자마자 관련한 그 안전기준 미흡한 부분, 특히 당직 의료인이 야간에 부재한 부분 등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실사조사를 해서 지자체, 청주시청과 그리고 해당 보건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여지까지 받고 있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대책위에서 어떻게 좀 이제 좀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복지부가 7월 말까지 그 실태조사를 하겠다. 저희 복지부 면담을 갔었거든요. 유가족분들과 면담을 갔는데, 자기네가 이제 최초로 요양병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사를 하겠다. 그리고 사무장병원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지 다양한 요양병원의 문제들 한꺼번에 실사를 하겠다. 믿어달라. 이런 말을 하셨는데, 지금 또 연기가 됐더라고요. 아직 조사가 사실 좀 힘들고, 너무 많은 요양병원을 한꺼번에 하려니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이런 핑계들을 좀 대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지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는 중간 발표라도 해라라는 요구들을 좀 하고 있는데 요즘 좀 답이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자들이 진짜 안전한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이 필요하냐라는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기 전에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남윤희 의원님의 정리 말씀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정말 한 2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현장의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대책위 활동 경과에다가 또 마지막에 우리 송현종 교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해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토론할 시간을 못 가진 부분이 아쉽기는 한데, 이후에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좀 더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또 별도로 현장 조사를 하는 부분을 좀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하고 역할을 좀 나눠서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청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을지로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실무진에서는 계속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서 TFT를 구성하고 있다고 조금 더 계속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시간 끌기일 거라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지금 추이를 보고 있고 뭐 장성 사건도 그렇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국정감사 기간에 분명히 다시 다 이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요양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너무나 많은 허점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풀어야 될 과제들이 오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좀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과 또 이제 지금 바로 또 시정해야 될 부분과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따라서 좀 저희 보건복지위원회가 할 부분 또 환경노동위원회가 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역할 분담해서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아마 요양병원 관련한 좀 집중이 되는 국감을 하는 걸 통해서 의제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어쨌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행사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